이 현대생선 HMM의 사장을 지내신 유창근 사장님과 배재훈 사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그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원수 그 회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영석 그 부총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수입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그 무더위에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까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하면서 이제 바다 전문가 저자와의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전문가와의 대화 두 꼭지를 돌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페이스 4로 이제 다시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로 보면은 거의 이제 기승전에서 결로 가는 그런 국면에 오늘 이렇게 공부 모임을 이제 하게 됐고 무려 130강, 131강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H&M 현대 상선하고 H&M 또 같은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를 지내신 그 유창근 사장님하고 배재훈 사장님하고 이제 두 분을 강의를 듣는데 유창근 사장님은 그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칠 때 한진 해운이 도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또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수습하는 일선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 배재훈 사장님은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제 상황에 있을 때 또 H&M 사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몰고 온 그 시대적인 변환 이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 중심에서 계셨던 두 분의 이제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다와 관련된 거를 주제로 이렇게 공부를 벌써 130강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다가 이제 그냥 바다가 아니고 항상 그 시장의 경기 변동하고 그다음에 경제 환경에 항상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다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해운 산업하고 이제 조선 산업과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가 단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제 시장이 하나고 한 그 경제 환경 속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지금 이제 특히 그 130강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하고 EU는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고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2018년서부터 이제 풀었던 돈을 금리를 올려가면서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돈을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또 돈이 풀렸고 그때가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직면을 하면서 이제 물가고에 시달리고 하면서 시대가 변환이 되면서 이제 전체가 인플레이션 상황 국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세나 경제 변동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그 H&M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요새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은 H&M을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다음번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속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그 대우조선해양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에 이제 그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오션으로 깃발을 달고 이제는 조선산업 플러스
이제 에너지하고 방산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해운 산업이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리의 방향타를 결정할 HMM이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티를 지고 갈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오늘 130강, 131강을 통해서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폭넓은 그런 그 C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영석 그 전 계명대 부총장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하영석입니다. 참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일에 겹친 게 있어가지고 잘 참석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휴가 기간이 겹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바다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뜻깊은 일 같습니다. 특별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 공급망 재편이나 다변화, 탈탄소화가 해운업계를 짓누르는 이런 시기에 즉 해운의 보리격우가 오는 이런 시기에 사실 유창근 대표이사님, 배재훈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해운 실무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경험을 발표한다는 건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발판으로 다시는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해운업이 더 이상 다른 국가 대기업에 이렇게 짓누르지 않는 그런 경쟁력 있는 선사로 다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해 주신 김인영 교수님, 또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유창근 대표이사님, 배재훈 대표이사님 감사를 드리고 바다 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정필수 박사님. 네. 예,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신 그 유창근 사장님은 뭐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고 우리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그 경영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그 HMM의 재건 과정을 진두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어려움 그 고비를 넘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셨고 또 우리 해운업이 앞으로 더욱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분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해주실 그 배재훈 사장님도 HMM의 그 경영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그 구체적인 그 경영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운사 경영의 그 팁을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업은 사실은 요즘 와서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우리가 이런 해운 뒷받침이 없었으면은 경제 발전 그리고 무역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전혀 이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경제 성장 국가로 일어설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해운업에 큰 기여가 있었고 해운업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해운업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운업을 꿋꿋하게 잘 성장 발전시켜 오신 유창근 사장님이나 배재훈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위기를 넘긴 그 슬기를
같이 듣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해운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비약적인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운업을 잘 발전시켜온 그 두 사장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뭐 우리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시간은 1시간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창근입니다. 저희가 돌이켜보면 2010년대가 해운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상선대로 수익력의 압박을 받아서 경영권을 산업은행에 넘기게 되었고, 또 한진해운은 한진해운대로 법정 관리를 또 선언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진 사태가 벌어진 2016년이 최악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우리가 큰 현대 HMM으로 이름을 바꾼 HMM이 거의 10조의 작년에 10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서 지금 현금 보유가 한 15조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매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큰 전쟁 이후에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시 이제 제2라운드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선대를 다시 경쟁력 있는 선대로 지어서 지금은 그렇게 호락호락 일을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를 가지고도 상당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각권도 걸려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몸집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같이 오늘 해보자고 합니다. 우선 그 2010년대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이전과 2010년대를 비교하면 2010년대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경기 변동에 대한 사이클이 작동했던 시대입니다. 저는 현대상선에서 93년서부터 기획을 했고, 또 여러 그 이전에 이제 뉴저지에서 6년 있었고, 또 홍콩에서 6년, 그리고 런던에서 4년 이렇게 영업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와 동시에 전 세계 선사들의 그 CEO들과의 모임에 늘 같이 참여해서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박스클럽의 멤버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해운 그 기구의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 또 그 사람들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모두 어떤 컨퍼런스의 동맹의 하나의 멤버로서 어떤 동지애와 같은 것들이 뭐 서로 경쟁은 늘 경쟁은 하지만 잘 서로 어느 정도는 도와가면서 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10년대 2008년 그 무렵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한 2, 3년 전서부터 2005년 될 겁니다. 그때는 무슨 논의가 시작이 됐냐면은 소위 동맹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동맹 해체의 가장 그 앞장에 선 사람들이 머스크, MSC, CMA, CGM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인디펜던트, 그 당시로는 인디펜던트였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고, 2010년과 2010년대의 차이는 동맹이 2008년 동맹이 와해됐는데 그 와해된 것이 해운업계에 있어서는 2008년 세계 금융 대란에 맞먹는 극심한 혼란을 가져다준 주 원인입니다. 그 뒤에는 다 모스크바 MSC나 이런 인디펜던트들이 작용을 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런던에 있으면서 동맹회의를 참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2006년에 귀국해서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와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이런 2010년대의 특징을 규정짓는 것 중에서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고 도록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2010년에 저운임 기조가 지속이 된 것에는 그 뒤에 그런 유럽 선사들의 입김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선사 간 물론 과당 경쟁이 있었고 또 화주 협상력의 취약성은 언제나 존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어쨌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또 위기가 왔다 또 다시 리커버리가 되고 호황이 오고 하는 이것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자연적 도태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뭐 도태된 회사로서 보면은 US 라인은 이미 뭐 상당히 오래전에 도태됐습니다만은 시랜드 또 P&O, 네들로이드 이런 전반적으로 구식 매니지먼트의 또 선박 자체가 원가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M&A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선사들이 이제 인디펜던트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세계 넘버원인 MSC. 이 회사는 제가 이제 2016년서부터 17년, 18년 같이 2M의 멤버로서 상대를 해본 사람들인다마는 상당히 생각이 다른, 또 선박에 관한 지식이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MSC의 잠깐만요. MSC는 극히 초창기서부터 선박을 아주 그 형편없는 중고선을 가지고 운영하게 했고, 그래서 원가 자체가 낮습니다. 뭐 혹자는 MSC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뒤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이 아닌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루머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퍼블릭 상장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경영 자체의 전반적인 액티비티가 숨겨져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MSC는 급격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는 이미 머스크 다음 세계 2위의 자리에 올라설 정도로 급격히 성장을 해오고, 지금은 이제 넘버1 자리 500만 TU 이상을 보유하는 세계 최고의 선사에 등극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이게 머스크는 시랜드를 M&A하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주드를 또 나중에 M&A를 해서 대형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PNN 에드로이드를 또 M&A해서 대형화를 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얻은 그런 전략으로서 2010년도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이 두 MSC와 머스크가 이제 2010년도에 저가 정책을 추진하는, 그래서 그 초대형선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사들이 M&A를 당하거나 또는 이제 한진과 같이 최악의 상태로 몰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OCL이나 에버그린은 적기의 신조를 2003년도에 적기에 2003년도죠. 저기 9.11 사태 이후에 해운 불황이 와서 또 조선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그때의 신조가가 낮을 때 발주를 함으로써 OCL과 에버그린은 어느 정도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아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형화, 이 몇 가지의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만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유가로 해서 슬로우 스티밍이 설득력을 얻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서로 간의 트랜짓 타임 경쟁에 의해서 선박의 엔진을 되도록이면 키워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입 선박 수를 줄일 수 있는, 거기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00 TU 선박을 아시아, 유럽에 투입을 할 때 그때 25노트까지 놓는, 그래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24일, 25일 그런 정도의 트랜짓 타임을 이제 서로 경쟁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가가 400, 그러니까 벙커 가격이 400불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슬로우 스티밍이라고 하는 컨셉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처음 이제 그 박스클럽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이 전부 이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속으로 움직이면은 엔진이 망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슬로우 스티밍이 워낙에 고유가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전반적인 선사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최대의 그 페이버를 받은 회사가 MSC입니다. MSC는 사실상 선박의 퀄리티를 중시 여기지 않고 트랜짓 타임을 중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D급 선사 정도로 여겼던 선사가 갑자기 슬로우 스티밍이 전 세계 하나의 노임이 된 다음부터는 트랜짓 타임의 중요성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따라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화주들이 이야기했던 MSC와 다른 회사들 간의 어떤 differentiation,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운항에 있어서의 정시성이 더 앞서는 그러한 이제 현상도 벌어지는 이렇게 되어서 머스크와 이 MSC가 선두 자리에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집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집중화라는 것은 선사들의 수를 줄이자. 우리 그 머스크의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소렌스코 같은 사장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선박 회사도 우리 파슬 회사, 소위 이야기하는 뭐 UPS, 뭐 DHL 이런 도이치 포스트 뭐 이런 것 같이 세계 4개 정도의 메이저 플레이어만 있으면 된다. 해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그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야, 이거 줄여야 된다. 너무 많다. 당신은 한 20개의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화를 시켜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제 나중에 표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20개 선사가 지금은 이제 9개 선사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추진했던 집중화가 성공이 되고 그 바람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이클과 관계없이 운임 수준이 소위 말하는 BP 수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수년간을 계속하는 형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금융사태, 세계 금융위기가 왔고 2009년에 그 여파로 해서 불황이 찾아왔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2010년에 반동으로 다시 이제 운임이 오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전부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때 미스 저지먼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배를 발주한 회사들은 거의 다 망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2011년서부터는 지속적으로 2018년, 19년까지 이제 운임이 거의 7, 8년을 저운임 기조가 계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선사들의 대응을 보면 M&A로 스케일 메리트를 추구로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합박로이드는 사실은 2008년에 APL이 M&A를 하려고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투이라고 하는 여행사가 그때 메이저 쉐어홀더였는데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는데 퀴네나겔의 뭐 큐넛이라든지 또는 함부르크 시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그 대형선 보유하고 있던 UASC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아랍 쪽에서의 투자자들이
만든 회사 UAS이고, 그다음에 CSAB, 이 CSAB는 그 칠리안 회사들입니다. 이게 다 그 우리 한국에서도 꽤 큰 배들을 많이 지었던 회사들입니다. 이 대형선을 싸게 지었는데 운영할 능력이 없어지고 있는 선사들을 M&A해서 핫박로이드는 전세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CMA, CGM도 또 한동안에는 그 기름, 저 벙커 그 선물, 벙커 선물에 손을 잘못 대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을 입어서 회사가 거덜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불란사 정부의 도움으로 해서 회생하고, 그리고 나서는 CP10와 APL을 M&A 함으로써 지금 오늘의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138회 그 강의에 일본 3사의 ONE의 성공 사례라고 발표를 한 것도 저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본인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그건 없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왜 그 싱가포르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또 왜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하는 것들도 다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그 3사에서 공이 그 컨테이너, 당시 컨테이너 부분은 상당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계지속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ONE를 설립을 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설립을 해서 다시 회생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때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저희 이 구조조정과 또 일본 3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이 일본 3사 건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형선 건조와 얼라이언스 강화한 것이 코스코죠. 코스코는 그 당시 CKYH에서 한진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G6로 가면과 동시에 그레이트 차이나 정책에 의해서 야 이거 중국계끼리 다 뭉치자. 그래서 차이나 쇼핑, OCL 다 M&A를 동시에 하고 초대형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초대형선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때 에버그린이나 CMA, CGM과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CMA, CGM하고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CMA, CGM은 사실 그 2M하고 같이 유럽 3사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중국에서 유럽 회사 셋은 너무 심하다.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해서 이제 CMA를 3사가 못하고 CMA는 코스코와 같이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대 상선이 이제 2M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면서 초대형선 건조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현대 상선과 ONE의 대응의 특징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일본의 ONE 발표할 때 정부 은행의 관여 없이 일본 해운 3사의 자율적 결정이었다. 뭐 이거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와 은행의 관여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들 좀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조를 하려고 해도 부채 비율 때문에 막혀 있었고 또 부채 비율이 뭐 거의 뭐 2000%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존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다시 재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2015년에 2016년 한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부 정책을 수립해주고 또 산업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은행은 지금이나 또 예전에 제가 산업은행에 가서 접촉을 했을 때와 다른 그 태도를 보였는데 굉장히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고 모든 경영에 관해서 어느 정도 다 맡겨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조와 영업을 동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의사결정을 늦췄다고 하면 아마 제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희가 대형선을 발도할 때 조선업에도 불황기를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우리 조선소에서는 초대형선을 지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타입이라든지 여러 스펙을 이야기할 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 베이스가 이미 저희 조선업계에는 알려져 있었다 하는 것이 저희 공업계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넘어야 될 것들이 2M이 견제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 대형선 짓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또 그랬는데 단 그들이 좀 관과해 준 것은 저희가 영업력을 신장할 때 사실 그 큰 배를 24,000 TU를 다 채우려고 하면 한 2만 TU 정도의 영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영업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달에 한 6,000 TU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적어도 한 12,000 TU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 2년 내에. 그래서 24,000을 짓고 나서 한 5, 6천 정도는 얼라이언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리고 우리가 한 12,000~13,000은 우리가 쓸 수 충분히 채우고 또 남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기한이 한 2, 3년 남아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3,000씩 4,000씩 늘려나간다 해서 독자적으로 선박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2M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3, 4천 정도 지네들이 뭐 비싼 배 가지고 조그만 배 가지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간섭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차 년도에 우리가 6,000 TU 했던 것이 이제 10,000 TU, 1,500 TU까지 늘리고 그 다음 해는
이제 11,000 정도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얼라이언스의 그 초대형선을 이제 디얼라이언스에게 마지막에 이 초대형선의 장점을 어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ONE에도 현대 상선이 지은 초대형선의 수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얼라이언스에 있기 때문에 슬롯 코스트가 낮은 슬롯 코스트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상선에서 또 장점이 가능했던 것은 열린 기업 문화와 또 잘 훈련된 인력과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그 빠른 시일 내에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ONE에 이제 본사를 두어서 일본과 거리를 두고 하는 것들은 다 본인들이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세 회사를 합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파견하고 또 그 사람을 쓰다 보니까는 싱가포르의 직원들을 뽑아서 씀으로 해서 그런 그러니까 직원 간, 세 회사의 직원 간 배분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없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나왔던 그 ONE의 사장이 이제 제레미 닉슨이라고 하는 친구는 영국 친구인데 저하고도 한 30년 정도 아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영국 현사 피아노 출신이고 한동안에는 머스크에 근무했다가 이제 NYK에서 예, 픽업을 해서 그 스카웃을 해서 지금 사장을 꽤 오래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질문이 나온 게 그 사장이 제레미 닉슨이 금년 말에 그만둔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한 것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이제 외국인으로 대상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일본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ONE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선박 자체의 대형화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 MOL도 2만 TU짜리 선박을 5척인가 건조하고 그 이후에 뭐 합박로이드가 5척을 했던가 해서 서로 간에 대형선의 한 스트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경쟁력 있는 선박으로서 그 선단을 구성치는 못했다. 앞으로도 이제 선박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 ONE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회사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새 선박을 그러면 뭐 4척 할 것인가, 4척씩 12척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선박 자체에 대한 소유 문제, 그 신조 문제는 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ONE의 선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선박을 지금은 소유하지 않고 지금 일본에 있는 본사가 소유주가 돼 있고 오너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차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낸다라고는 하지만 이 차터리지를 얼만큼의 설정을 해줬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의 크기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게 수익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모 회사 간의 용선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싱가포르이 소유할 것인가 아닌가, 배를 직접 지을 것인가 아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앞으로 ONE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직에 대해서 그런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관건이다. 아까 그 제레미 닉슨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퀄리티의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ONE의 성공과도 많이 직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10년도에 지금 벌어진 일들과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2010년대의 위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어떤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잘 확보되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어떻게? 우선은 선박을 적기에 싸게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박을 그리고 그 선박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력 신장도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으면서 영업력을 신장해 나가면서 또 선박도 키워나갔는데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과제는 해결해야만 할 문제고 앞으로 지금 선단에 있어서가 24,000 TU짜리와 우리가 16,000 TU짜리를 20척을 지었는데 가격 면에서나 또 그것의 연비 면에 있어서 다른 선사에 비해서 전혀 열세가 아니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선단을 늘려서 스케일 메릿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도 주장한 것은 한 150만 TU 정도의 선복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스케일 메릿을 최대한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이야기지만은 서두르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서둘러서 우리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조선소 출신인 신사님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조선소의 불황일 때 배를 좀 지어라. 싸게 지우는 수밖에 없다. 호황일 때 지으면은 반드시 후회한다. 그것이 내가 후배들한테 입이 닳도록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장으로 2012년에 왔을 때 2010년에
반짝 호황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주되어 있는 배들이 상당히 성과가 높았습니다. 배는 일단 발주되고 나서 딜리버리를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매일 2만 불이고 3만 불이고 어김없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미 손해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손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손해 크기가 얼만큼 더 커지느냐는 것만 기다리는 것만큼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전임자들이 저질러 놓는 이들을 전부 그거 가지고 몇 년씩 고통을 받고 나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돈이 15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투루게 쓰지 말고 적기에 투자를 잘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같은 이야기고요. 그 경제선을 적기에 확보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에 맞는 연료 그 개발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개발이 이제 되면 우리 예전과 같이 초대형화 되어 가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돈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패배를 맛보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관련 기술을 선두에서 나가서 개발은 못하더라도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엔진이나 선박에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키는데 신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없어서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저희도 그 중국 특수가 있고 했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러 그룹사 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것저것 다른 데 투자를 하는 바람에 투자가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애써 벌어놓은 15조라는 돈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고도화를 해서 IT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돈을 다른 선사들하고 규모 오퍼레이셔널리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은 IT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금은 아마 컨테이너 박스가 규모가 커져서 한 6, 70만 개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강력한 IT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매니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운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운 인력이 한국에 있는 해운 인력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해운 인력. 지금 제레미 닉슨 같은 케이스도 일본한테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일본이 그렇게 대단히 우리보다 앞서 있다. 오히려 IT 같은 면에서는 저희가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ONE의 시스템을 예전에 한진의 IT 회사의 시스템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본 사람들의 세계 경영에 있어서 외국인을 쓰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또 노하우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눈여겨보고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3사가 마찰이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또 유능한 해외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로 하고, 또 저희도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급 인력들의 외국 경영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아까 이제 모두에도 신한수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경기가 침체돼 있고 뭐 전쟁도 있고 인플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서 수요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운임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요 운임이 다시 2021년, 22년 피크로 했다가 23년에는 과거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로의 그 운임은 저희들이 경험했던 2016년, 17년의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지금 같은 수준이라 그러면 거의 그 BEP 수준, 즉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 정도로 현재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고의 이자를 감안할 때 견딜만한 숫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급 과잉은 이제 지속적으로 MLC, CMA, CGM이 선복을 증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어쩐 일인지 지금 선대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있을때부터도 그 사장인 소렌스코가 자기네들은 선복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대형선을 건조하는 거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도 자기들도 이제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그만 지으려고 한다. 너희들도 짓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약속대로 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그 설립자 몰러시의 3대죠. 4대는 지금 딸만 셋이 있는데요. 그 딸 셋 중에 막내가 지금 이제 그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전적이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MSC는 여전히 호전적이고 또 선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MSC와 CMA, CGM 그리고 머스크 다 그 오너들의 백그라운드가 전부 선사에 근무를 했거나 또 선장을 했거나 그 멸러, 그러니까 지금 100세로 돌아가신 뮬러 씨의 할아버지가 선장을 했죠. 그리고
CMA CGM의 GX4대도 역시 마찬가지 선장은 아니래도 그 뉴욕에서 선사의 인턴을 시작을 한 경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와는 전부 다 이 시장에서 오래 그 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MSC의 그 MSC가 1970년도에 배 한 척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도 선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해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선박을 건조하고 또 그 M&A를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상당히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MSC는 C와 CMA는 좀 지속적으로 선박을 증대를 시킬 것이고 또 때만 되면은 저가 정책을 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에 따라서 선박은 짓고는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는 CO2 배출 문제에 의해서 CII에 의거해서 노후 선박이 조기 퇴출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MSC도 선박을 2004년서부터 2005년, 2006년 50만 TU에서 100만 TU로 늘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500만 TU로 늘려왔기 때문에 벌써 20년 되는 기간 동안 배들이 많이 노후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조를 하고 또 노후 선박을 퇴출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지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MSC나 CMA, CGM도 그렇게 성과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산업에서 향후에 있어서의 과제가 뭐냐면은 이번 투앱이 2025년 1월부로 결별을 하겠다. 뭐 그거는 이미 이제 결별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그 컨소시아 블랙 exemption이 2024년 내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EU에서 여기에 연장이 안 해줄 경우에는 또 한 번 얼라이언스의 추가적인 재편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넥스트 게임 체인저로 여러 가지 선박 연료에 관련된 연구가 이제 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는 또 좀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서 물류 사업에 많이 영역을 늘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럼 한국의 컨테이너 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냐 생각해 보건데 아까 그 2010년에 우리한테 준 교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선 중장기적으로 성장 계획을 우선 잘 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것은 없지만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이와 선박에 있어서의 투입 계획과 동시에 영업을 확장시켜야 된다. 어젠가 오늘 그 신문에 코스코가 유럽에서 뭐 남미 시장으로 배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네트워크를 많이 개설을 했다. 많이 진출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은 남미 동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삼성이나 LG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고 또 유럽에도 유럽의 헝가리라든지 또 유럽 동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야 된다. 궁극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미 유러피언 선사들은 많이들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들이죠. 그래서 성장을 해서 배를 지어서 나가려고 하면은 우선 영업력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영업력을 강화를 먼저 해야 되느냐 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배를 집어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성장 계획이 우선 잘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해운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약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선을 지으면서도 여러 정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다니면서 협조를 구할 때 있어서 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부족하다. 역시 이거는 해운이 주도가 되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홍보를 통해서 우수 인력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인기가 없는 직장이 되었다. 한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리커버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모여야지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또 세계적인 그런 인재풀이 형성이 될 텐데 이런 면에서 좀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회원업을 우선 사랑하고
또 본인이 해협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MSC라든지 머스크라든지 CMA, CGM의 지금 현재의 오너의 아들이나 오너들은 해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배를 탔거나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조선소에 배 짓는 것의 스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오너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해운에 있어서 배를 지으면 15년, 20년을 써야 됩니다. 배를 짓고 나서 3개월마다 실적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그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런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운업의 특성 때문에 미국 같은 극히 업적 위주의 그 사회에서는 해운업이 발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켜놓고서는 3개월 후에 실적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해운업과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경영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우선 해운을 사랑한다는 말은 해운업이 뭐 약간 나중에 보면 실망했다고 해서 이것을 처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해운업을 잘 키워서 국가의 하나의 산업으로 중요 산업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멤버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변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컨소시아 블록 exemption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얼라이언스 멤버하고 유대를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다변화한다고 하면은 터미널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보면은 웨트버그 선단 요새 뭐 그런 그 선단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또 자동차 선단 또 뭐 가스 LNG 가스선 그 회사를 한국 현대 LNG인가요? 다시 뭐 산다. 뭐 가격만 맞으면은 그런 사업 다변화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AI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넥스트 게임 체인저가 될 연료기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빨리 그 트렌드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또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 화면 공유한 거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있어보죠. 공유 그 중지. 화면 공유를 다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내려갈 겁니다. 네. 예, 여러분들 유창근 사장님 아주 좋은 발표 정말 잘 됐으면 박수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 그 전기 선사의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그 세월을 좀 반출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은 몇 분 좀 지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우선 권호인 그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대표님, 예.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셔서 참 참고가 되었고요. 오늘 폭넓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메가까지 언급을 하셔가지고 예,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컨테이너가 그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몇몇 선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려움에 처해들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그렇고요. 일본은 대표적으로 NYK는 사업 부문 설립 이래로 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ONE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났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그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인데 예외가 머스크 에버그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걸릴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HMM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돈을 벌었는데 글로벌 선사들, 특히 탑 10 이내에 있는 선사들은 HMM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돈을 벌어서 상대적으로 경쟁 열세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HMM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수익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HMM이 장기 계약 화주가 적어서 스파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시장이 저운임 시장으로 돌아가고 그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화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HMM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에 대한 대표님의 그 경험을 한번 듣고 싶고요. 세 번째 HMM 매각에 대한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매각 이후에 그 이렇게 사가는 회사가 어떤 지배 구조에 있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컨테이너 전기선 업계가 하나는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종합물류 기업의 방향이 있고 MSC가 추구하고 있는 순수한 컨테이너 운송 선사로 남는 그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향후에 HMM 코리아의 유리한 방향일 건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잠깐만요. 그 사장님, 네. 아마 우리 권 대표님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질문하신 아마 다른 분들하고 또 뭐 좀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 한번 몇 분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이기환 교수님 계시나요? 예, 이기환 선생님 계세요? 그 계신 이기환 교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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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좋은 특별하게 예, 지금 우리 권 대표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저희들이 그 지금 이런 그 전기선사들이 어떤
굉장히 지금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려는 그 상황에서 아까 대표님도 우리 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HMM이 민영화 이후에 어떻게 선대를 확보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준결 교수님 계세요? 한준결 교수님? 네. 예, 교수님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대표님은 지금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미국의 규제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HMM의 규모로 다른 멤버들과 어느 정도 얼라이언스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자 할 때 서로가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출 수 있어야만 얼라이언스 멤버로서의 발언력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HMM이 앞으로도 지금 디얼라이언스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또 다른 얼라이언스 멤버를 또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사업 다각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터미널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어느 쪽의 터미널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꾸로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지금 한 교수님 지금 질문하신 거에 터미널은 제가 말씀드리는 터미널은 우선 미국이 우리가 한진 그때 터미널의 그 계약상으로 MSC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한진이 머저리티가 되었고 그다음 MSC가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계약상으로 한진이 파산을 하면 MSC가 머저리티를 갖는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여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25%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MSC가 75%고 운영은 MSC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용 터미널이 다 있는데 미주 서부에 있어서 하박로이드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이 없는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터미널 확보는 우선은 미주 서부서부터 LA 롱비치에 한 곳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컨소시아 블록 exemption은 유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EU에서 내년도 4월에 이제 그것을 연장을 해줄까 말까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뭐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선사들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협조에
더 루스한 형태의 협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롯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베슬 쉐어링이 아니고 지금은 선박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12척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3척, 3척, 뭐 네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3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해서 배를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한 스트링을 되는데 이 컨소시아 블록 익셈션이 사라지게 되면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스페이스 쉐어링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선사들끼리 스페이스를 주고받는 형식의 복잡한 형식의 이제 협조가 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얼라이언스와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사와는 오랜 전서부터 협조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다음에 또 독일의 하박로이드도 그렇고, 뭐 양민도 그렇고 어느 정도 G6 시절서부터 다 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상대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발언권도 내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이제 그거 외에는 코스코밖에 없습니다. 코스코, 그다음에 에버그린, 그다음에 CMA-CGM인데요. 거기 가면은 벌써 호랭이가 2마리, 뭐 3마리나 되어서 그렇게 발언권이 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2M은 이제 이미 결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없어진 상태고, 뭐 다른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그 답변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계한 교수님보다 저 권호원 사장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물류 투자 말씀하셨나요? 네, 방식에 대해서 저는 아까 같이 그 터미널이라든지 몇몇 또 컨테이너 사업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스프레드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면은 좋겠다. 다른 포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왜? 우리의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박회사인 경우에 글로벌 선박회사들과 서로 경쟁할 때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일즈나 이런 것으로 컴피티션이 가능하지만 이 단계에서 프레이트 포워딩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큐네나겔이나 단자스를 상대하기에는 저희 국내에 아무리 좋은 맨파워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규모로 키워가면서 해외의 세일즈맨들을 우리가 매니지할 수가 있는가? 상당히 어려운 그 챌린지가 될 겁니다. 선사인 경우는 왜 가능하냐? 우리 하드웨어가 반 이상을 해주기 때문이죠. 배가 정시에 도착하고 배가 서비스가 좋고 IT로 커버를 해주고 하면
세일즈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하고 그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 하는 그 포워딩에 있어서는 세일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 세일즈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매니지먼트는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주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인력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머스크나 이런 친구들은 이미 그런 쪽에 머스크 로지스틱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선사마다 이제 그러한 자신이 있는 데는 가는 것이고 그렇게 못한 데는 못하는 것이죠. APL도 자기네들이 M&A를 해서 유럽에 있는 어떤 그 프레이트 포워더를 M&A를 해서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실패하고 APL 로지스틱스는 또 다른 일본 회사에게 팔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물류 투자의 포워딩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 상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대의 경쟁력은 어디보다도 내놓을만 하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지는 못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아니한다. 어떤 부분은 나을 수도 있다. 왜? 머스크도 그렇고 MSC도 그렇고 초창기에 대형선을 지을 때 만만치 않은 돈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4,000 지을 때 한 100이라고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한 140, 150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과에 있어서 저희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연비에 있어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연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는 그 타입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스크라버를 달았기 때문에 스크라버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70불 정도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노설파하고 지금 현재 쓰는 기름하고요. 하이설파하고 로설파 차이가. 그런데 그것이 한동안에는 50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100불만 돈당 싸게 치운다 하더라도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적어도 150만 톤 정도의 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톤에 100불이면은 1억 5천만 불이죠. 그래서 한 7, 800억, 한 2천억 정도는 1년에 그 벙커 코스트 세이브로 우선은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성과 경쟁력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10억 벌었으면은 저쪽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ONE가 뭐 20억 얼마를 받아? 20억인가요? 아 20조인가요? 벌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원가 경쟁력을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본지사 간의 용선료의 그 어떤 조정이 포함이 되어 있냐 하는 것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이죠. 따라서 제가 그냥 라프하게 계산한 것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수익력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다. 지금서부터 이제 지난번에도 ONE의 수익력에 대해서 지금 뭐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거품이 꺼지고 나서 정말로 얼만큼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 누가 돈을 벌 것이냐 안 벌 것이냐 이제 이것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현대상선의 수익력이 옛날과 같은 수익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익력이 이미 이제 거품이 꺼져서 벌써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짐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효과가 없이 M&A도 없고 또 신조도 없는 그러한 회사에서는 벌써 마이너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그런 선박에 있어서의 업사이드를 안 시켜놓은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좀 뭐 네. 다른 질문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다음 또 발표자께서 지금 배 사장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첫 강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토론에서도 우리 유 사장님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좀 평소와 좀 달리 아주 강하게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우리 또 회원들도 보시고 또 정부에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1강 우리 유창근 사장님 좋은 발표 토론해 주셨는데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